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대수 위상수학 스터디 46번 상자 위상, 부분 이상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내용, 영상 내용에 대해서 썸머리로 셋업을 좀 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영상에서 다뤘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박스 토폴로지랑 그 서브스페이스 토폴로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영상에서 이제 좀 다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박스 토폴로지에 대해서는 이제 그냥 결론적으로 이제 제가 여기 뭐 어떤 적어오기는 했지만 그냥 뭐 가장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그 어떤 두 집합이 토폴로지일 때 곱집합도 토폴로지를 자연스럽게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거 자체가 이미 어떤 두 집합이 토폴로지로서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로서 주어져 있기 때문에 곱집합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인위적인 정의이기 때문에 well-definedness를 분명히 내추럴하게 따져봐야 되는 포인트를 좀 얘기하면서 좀 영상이 진행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그 가장 자연스럽게 하고 싶은 방법은 뭐냐면은 그 베이시스를 그러니까 그 곱집합을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로 하는 베이시스를 어떻게 끌고 올 것이냐. 이미 주어진 두 토폴로지컬 스페이스 X, Y에 대해서. 그래서 방법은 그 오픈 세트를 곱하는 그 어떤 순서쌍들의 모임을 베이시스로 갖고 오는 것이 그 베이시스가 된다. 베이시스로 정의할 수 있다. 정의가 가능하다. 라는 거를 이제 증명을 하면서 그렇게 제너레이트 되는 토폴로지를 하는데요. 그래서 증명 내용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제 X의 토폴로지컬 스페이스 X랑 Y가 있는데 X의 베이시스가 어떤 베타 1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Y의 베이시스를 베타 2라고 할때 베타 1이랑 베타 2의 곱집합이 그 x 곱하기 y의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를 제너레이트 한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영상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 조금 나왔던 내용이 이제 서브 베이시스로서 어떤 박스 토폴로지에 관한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어떤 기본적으로 토폴로지컬 스페이스 X랑 Y를 갖고서 그 다음에 이제 함수 두 개를 파이 1과 파이 2를 이제 어떤 프로젝션이라는 어떤 함수로서 해가지고 만약에 X 곱하기 Y를 했는데 X의 어떤 원소를 어, 매핑을 시켜주는 거를 first projection이라고 하고 x 곱하기 y에서 y의 어떤 원소를 매핑 시켜주는 걸 second projection이라고 만약에 정의를 한다고 하면은 그랬을 때 이제 서브 베이시스를 저희가 그거의 어떤 어, 인버스 이미지를 갖고 와가지고 걔네들을 다 모으면은 교집합을 했을 때 베이시스를 만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했던 이야기들이 서베이시스 토폴로지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베이시스는 그 예를 들어서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토폴로지컬 스페이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모든 오픈 세트를 어떤 A와 인터섹션 해가지고 인터섹션한 모든 그 어떤 그것들의 모임을 어떤 서브스페이스 토폴로지라고 하고 이게 어떤 토폴로지가 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A에 대한 토폴로지가 된다. 그래서 전체 집합을 A로 하는 그 토폴로지를 또 하나 만들어낸다. 근데 A는 여기서 X의 सब셋이긴 सब셋이면서 토폴로지이기 때문에 सब스페이스라는 말을 붙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만약에 여기서 이제 어떤 그 베이시스를 또 어떻게 구하냐라고 했을 때도 이제 베이시스도 그 베이시스 엘리먼트들과 인터섹션 해가지고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어떤 그 트로스를 어떤 S1 곱하기 S1을 그 토러스를 갖고 와가지고 박스 토폴로지랑 서브스페이스 토폴로지를 갖게 했을 때 할 수 있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영상에서 마무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썸머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영상은 좀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좀 먼저 같이 내용들을 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 주에 저번 주에 해결하지 못한 내용들이 사실은 있었어요. 그래서 저번 주에 제가 그 스터디에서 남겼던 그 질문이 하나가 이제 베이시스의 저 두 가지 조건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어 베이시스의 필요 충분 조건이라 할까요? 그러니까 베이시스의 이제 정확한 정의는 그 합집합을 해서 오픈셋을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식으로 정의를 하는데 저거를 만약에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할 때 그 과연 정말 저 조건 베이시스의 필요 충분 저 두 가지를 만족하면은 정말 그 합집합으로 오픈셋들을 다 만들어낼 수 있는가? 다시 말해서 어떤 토폴로지를 제너레이트 하는가? 이거에 대한 제가 어떤 원초적인 질문,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가능한 건가, 그게. 이런 질문들을 좀 했었고, 근데 이게 질문을 하고 보니까 조금, 그 웬만한 레퍼런스들이 좀 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일단 저는 이거 자체가 사실은, 어, 직관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그냥 이게 왜 말이 되는 거지? 라는 부분에 저는 하지 못했고, 그래서 그 부분을 납득하고 싶어서 저는 일단 조금 그 어떤 뭐라 그럴까요? 진짜 말이 되는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떤 이게 정말로 말이 되는 어떤 증명적인 과정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나눠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그 베이시스의 어떤 두 가지 조건이 만으로도 어떤 그 합집합해서 모든 오픈셋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그거를 이제 보이는 건데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미 베이시스가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를 생성한다라고 하면은 이미 그 두 가지의 위에 적혀 있는 두 가지의 조건은 만족한다는 거를 좀 자명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좀 천천히 일단 그러니까 좀 적으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니까 이미 어떤 베타라는 어떤 오픈셋의 아, 베타라는 어떤 토폴로지컬 스페이스의 सब셋이 그 토폴로지를 만든다라는 사실을 이미 가정을 해버리면은 그 위에 있는 그 두 가지 조건은 그냥 모든 B1, B2 얘네들을 그냥 다 오픈셋으로 잡아버리면 자명하게 끝나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베이시스의 조건이 오픈셋들을 모아오는 거잖아요. 오픈셋 중에서 최소한의 어떤 합집합으로 다른 오픈셋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최소한의 그 오픈셋들의 모임. 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베이시스에 있는 모든 원수들은 오픈셋이라는 가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기 그 위에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조건에서 B를 그냥 U로 잡아버리면은 말이 다 끝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좀 그러니까 이제 그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했고, 왼쪽 방향은 조금 트리비얼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을 보이는 게 좀 관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 두 가지 조건만 정말 만족시키는 어떤 베타라는 집합이 있으면은 걔가 정말 토폴로지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 토폴로지의 그 세 가지 조건을 정말로 만족시키는 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생각해 봤을 때 먼저 어떤 공집합이 있고 그리고 전체 집합이 있는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이것도 조금 클리어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어떤 집합론적인 관점에서 일단 어떤 공집합의 어떤 합집합은 당연히 공집합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 말 자체는 지금 여기 1번에 의해서 정의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어떤 공집합이 있고 전체 집합이 있음은 그 만족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베타라는 거를 만약에 합집합을 했을 때 오픈셋을 만드는 거가 이제 그 베이시스의 정의라고 했을 때요. 그래서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만약에 오픈셋들이 있다고 했을 때 그럼 합집합도 오픈셋이 되느냐라는 거를 봐야 되고 여기서 사용해야 되는 거는
베이시스의 정의만을 사용해야 되고, 그래서 베이시스의 정의는 이제 합집합을 했을 때 오픈셋이다라는 말을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베이시스 만약에 오픈셋이 있다고 가정을 먼저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일단 이 가정 자체가 저는 조금 약간 뭐라 비자명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좀 부분에서 비자명하다고 느꼈냐면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싶은 거는 어, 네. 이제 그러니까 이제 비자명하다기보다는 이게 약간 어, 너무 트리비얼한 것 같진 않은 게, 어, 그러니까 베이시스의 정의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제가 좀 살펴본 바에 의하면은 베이시스의 정의는 거기에 있는 모든 베이시스 엘리먼트들이 오픈셋이 아니면은 오픈셋이 하나라도 오픈셋이 아니면은 절대 베이시스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베이시스의 정의 자체가 그 합집합을 해서 모든 오픈셋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최소한의 오픈셋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베이시스의 어떤 엘레먼트들은 기본적으로 반드시 전부 오픈셋이어야 되고, 만약에 하나라도 오픈셋이 아니면은 베이시스의 정의가 처음부터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것들이 베이시스인지 아닌지를 어, 판단하려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모든 엘리먼트들이 오픈셋이라고 가정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선은 베이시스 엘리먼트들은 반드시 다 베이시스인지 아닌지를 따져봐야 할 그 어떤 집합은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 전제 조건을 오픈셋들의 어떤 적당한 모임이라고 해야 된다. 하나라도 오픈셋이 아니면은 절대 베이시스가 될 수 없다. 그래서 그 그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베이시스의 정의를 네, 그렇게 한다면은 그래서 그래서 일단 베이시스 엘리먼트들은 전부 다 일단 오픈셋이라고 가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는 그게 어떤 결국에는 전체적인 토폴로지가 뭔지는 모르는데 결국에는 어쨌든 간에 그 부분적인 오픈셋들의 모임이다. 적당한 모임이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만약에 이것들이 어떤 토폴로지의 그 오픈셋들이라고 한다면 베이시스 엘리먼트들이 이것도 오픈셋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합집합해서도 오픈셋이 돼, 될 것 같아요.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건 이 두 번째 조건인데요. 이 두 번째 조건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저는 이게 조금 이 두 번째 조건도 약간은 분명하게 느껴졌다고 생각이 좀 드는 게 일단 베이시스인지 아닌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거는 이 두 가지 조건이 정말 베이시스의 필요 충분 조건이 있느냐 그거를 지금 보이고 싶은 거고요. 저 두 가지 조건이 베이시스의 필요 충분 조건 저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베타가 베이시스겠느냐를 보이고 있는 건데 만약에 그거를 보이는 가정에서 기본 전제는 반드시 모든 베타의 원소인 B들이 오픈셋이어야만 한다라는 가정을 건 거고요. 어, 네. 그래서 이제 그 오픈셋들이기 때문에 그 어떤 오픈셋, 네, 잠시만요.
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오픈셋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거기에는 아, 좀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 그래서 한영 선생님, 네네. 예, 제가 조금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네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이 베이시스 얘기 나왔던 게 이제 44 강의였던 것 같은데요. 예. 거기서 이제 베이시스를 정의를 하고 바로 그 베이시스가 토폴로지를 생성한다 이렇게 넘어간 게 아니라 그 베이시스를 이용해서 오픈셋을 정의를 중간에 한 번 더 했잖아요. 잠시만요. 네. 혹시 다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베이시스가 있으면 네. 그 베이시스로 이루어진 오픈셋을 정의를 한 다음에 예, 그 오픈셋들을 다 모아둔 거를 토폴로지라고 보자. 이렇게 지금 얘기가 진행됐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베이시스의 원소 B들을 이용해서 오픈셋 U를 정의하고 그 U들이 모여 있는 거를 토폴로지로 보자. 이렇게 얘기가 진행된 거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그렇게 보면 그 그 오픈셋 U를 정의할 때 그 U 안에 모든 X에 대해서 어떤 베이시스의 원소가 있어서 그 원소가 X를 포함하고 그 U에 포함되는 이런 정의를 먼저 내려놓은 다음에 그 U들을 다 모아놓으면 그게 그 토폴로지다. 그 베이시스에 의해서 생성이 되는 이렇게 넘어온 거고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베이시스 하나하나의 원소도 이제 오픈셋이 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단계가 여기 적어주신 거에서 1번, 2번 다음에 1, 2번을 이용해서 오픈셋 U를 정의하고 그 U들을 다 모아놓은 게 토폴로지다. 이렇게 한 다음에 나갔으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2번을 하려면 이제 그 U들이 그런 정의에 의해서 생성된 것들이면 그거에 그 모든 합집합들은 토폴로지의 원소가 되는 걸 보여야 되니 그렇게 합집해 놓은 것들이 앞에 정의했던 U의 그 정의를 만족하는지를 증명하면 될 것 같은데요. 파이나이트 교집합도 그런 흐름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 제가 잘 이해한 것 같지, 어, 뭔가 제가 약간 지금 뭔가 아직 잘 이해를 하진 못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거를 제가 조금, 어, 좀 다시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라면, 그런 베이시스라는 게, 베이시스가 있고, 베이시스가 있고, 그거를 예, 합집합하면 베이시스의 정의, 베이시스를 가지고 오픈셋을 정의를 하고, 오픈셋은 그러니까 합집합한 합집합한 거죠. 베이시스들의 원소를 합집합한 거죠. 오픈셋이라고 정의를 한다는 예, 거죠. 그 오픈셋을 베이시스들의 그 오픈셋의 정의를 할 때 그 오픈셋을 U라고 하면 U 안에 있는 모든 X들에 대해서 그걸 포함하는 베이시스의 원소들을 다 합쳐놓은 거. 그러면은 요, 여기서 말씀하신 오픈셋은 토폴로지의 원소로서 오픈셋이라고 지금 지칭하는 게 아닌 거네요. 예, 그렇죠. 그때 그 위상 공간의 기저 얘기할 때 베이시스를 정의를 하고 1, 2번을 그 다음에 토플로지로 넘어가기 전에 오픈셋을 정의를 하고 그 오픈셋을 정의할 때 베이시스를 사용을 했고요. 그렇게 정의된 오픈셋이 있으면 그
그 오픈 세트를 다 모아둔 거를 토폴로지라고 하자. 할 수 있다. 다 모아두면 토폴로지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걸 이제 증명하는 거죠. 증명하라고 1번, 2번, 3번을 하라고 한 거였죠. 네. 네, 그 말씀은 이해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두 번째, 세 번째를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한 혹시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그 보이는 그 보여야 되는 거 저 방법을 제가 고민했던 거는 네, 제가 그러면 한번 그 공유를 좀 화면 공유를 제가 좀 가져와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잠시만요. 이거 저도 들으면서, 그러니까, 그러면 베이시스 저 왼쪽에서 출발을 한다면, 그러면 그 오픈셋의 정의가 뭐라고 하고 있지? 라고, 문득 궁금해졌고, 근데 그거를 미리 합집합을 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게, 왜냐면 뭐를 오픈셋이라고 정의를 할 것인가를 먼저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저렇게 베이시스를 저 두 가지 조건을 베이시스라고 하고, 그럼 뭐를 오픈셋이라고 정의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그 교재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네. 오픈셋을 정의해버리면 저거에 따라서 그, 그 토폴로지 오픈셋 세 가지 각각의 조건을 다 따져봤을 때, 어, 그러니까 된다. 이렇게 체크해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저기서 보시면 그 U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보면 그 베이시스 언어로 정의하고 있는 거를 볼 수가 겠죠. 네, 지금 여기 적어주신 채팅창에 적어주신 거를 제가 좀 네, 네, 잠시. 보면요. 네, 지금 U라는 게 오픈으로 정의된다. 네, 네네네. 정의된다. 다음과 같이. 네, 네, 근데 이제 그 어떤 베이시스 엘레먼트가 존재해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아까는 이제 베이시스랑 베이시스 잠시만요. 베이시스의 정확한 정의는 그러면은 오픈셋에 의존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토폴로지랑. 그러니까 저기 두 가지 적어 놓으신 거 저렇게 네. 시작을 해도 되는 게 어차피 필요 충분이라서 어 근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걸 보이고 싶은 거니까 그냥 베이시스 저 두 가지를 그러니까 조건이 컨디션이 저 두 가지 조건이고 저 두 가지 조건을 통해서 오픈셋을 정의를 하는 거죠. 다음과 같이. 네. 그러면 그 오픈셋 그러니까 U라는 것도 어쨌든 그 집합이잖아요. X의 부분 집합이잖아요. 그게 그 토폴로지 T의 원소이고요. 뭐 U를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그 어쨌든 U는 집합이니까 U라는 거는 그 안에는 원소들이 있을 텐데 그 모든 각각의 원소에 대해서 그 어떤 베이시스 원소 B가 존재해서 근데 그 베이시스 원소 B는 X를 포함하는 그 B여야 되고 근데 그게 존재하는 이유가 1번 조건 때문에 왜냐면 그 1번 조건을 보면 베이시스의 1번 조건을 보면 그 모든 각각의 x에 대해서 베이시스 엘리멘트가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존재성은 보장이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저렇게만 딱 설정을 하면 어, 이제 토폴로지임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실제로 이제 써보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네. 저는 이제 제가 여태까지 이해했던 바로는 저 두 가지의 조건이 베이시스의 정의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었어요. 아, 네네. 왜냐면 어디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는 교재마다 좀 다를 수 있는 게 저도 필요 충분이라는 의식은 하진 않고 있었어요. 저는 오히려 제 교재에서는, 제가 배운 멍크레스 교재에서는 데피니션을 저 두 가지에서 시작을 그 베이시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렘마로 이렇게 주어지는 게 그 합집합으로 못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그게 다 사실상 필요 충분이어서 뭘 정의로 삼아도 상관없다. 이런 건데 저는 지금 그걸 알게 된 건데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 내적도 사실 그 기하적으로 먼저 정의를 할 건지 AB 코사인 세타로 정의를 할 건지 아니면 그냥 그 성분끼리 곱해서 더해진 걸로 정의할 건지 사실 상관이 없잖아요. 그것 같은 거죠. 이제 좀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방금 그 하나님께서 베이시스의 정의를 네, 이걸로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거는 무슨 네네. 뜻인가요? 저는 이제 그 베이시스의 정의를 그, 어, 토폴로지에 의존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베이시스라는 거는 반드시 토폴로지를 제너레이트 하는 어떤 모임. 혹시 그런 그거는 맞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베이시스라는 게 토폴로지를 제너레이트 하는 거랑 정말 독립적으로 정의가 되는가? 음, 의존적으로 정의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해서 토폴로지를 좀 전제를 하고서 저는 베이시스를 계속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 혹시 그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트리비얼하다고 했는데 그 오른쪽에 있는 게 그러니까 제네레이트 네네. 하는 것을 어떻게 그 이해하고 있는 거죠? 저도 네. 정의가 궁금해서 그 네네. 베이스의 정의를 뭘로 알고 계셨는지. 네네. 제가 이제 알고 있던 베이시스의 정의는 그러니까 요게 좀 네.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일단은 그 이게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리고 오픈셋도 정의가 잘 되어 있다는 게 사실상 제가 좀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베이시스라는 게 사실상 이제 반드시 토폴로지를 제너레이트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게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베이시스의 그 가장 원초적인 정의는 이제 그 그러니까 어떤 얘의 이제 가장 원초적인 정의는 저는 어떤 비들의 모임인데 그 모든 오픈 세트를 그 집합으로 만들 수 있는 이거를 저는 그 가장 원초적인 베이시스의 정의라고 그러니까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베이시스의 정의라고 그러니까 합집합을 해서 오픈셋을 만들어낸 네. 그래서 네네 근데 일단 제가 약간 그 뭐라 그럴까요 선입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요. 반드시 네네 근데 저도 저 정의를 보니까 뭐 인정은 하겠는데 또 저 정의를 보자마자 궁금해진 거는 B가 도대체 뭐야? 왜냐면 선택지가 너무 많아지잖아요. 구체적인 구체적으로 이렇게 네네 보이지가 않은 거잖아요. 저 집합은 되게 추상적인 어떤 대상이고. 왜냐면 B라는 아 건 단지 각각의 U에 대해서 합집합을 만들어내는 그 B들을 모아놓은 거다라고 했는데, 네네 그냥, 그러면, B는 네. 오픈셋들의 원소였습니다 그쵸. 그 네네 오픈색들의 원소인데, 근데 네네 선택지가 너무 많아지고, 이거를 작게 잡을 수도 있고 되게 크게 잡는다면 이거를 원소를 되게 많게 잡아버린다면 그냥 T 자체로 잡아버릴 수도 있는 게 그게 베이시스가 될 수도 있고 네네 네, 저희가 원하는 베이시스의 그 원래 목적은 좀 작게 잡으면서 만들어주고 싶은 거니까 저렇게 정의를 내렸을 때는 좀 약간 좀 의미 있는 정보를 주지 않는 것 같다. 근데 저도 물론, 그래 네네네 근데 물론 저게 그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게, 만약에 근데 베이시스의 그 관점을 저 1번, 2번 조건으로 본다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넘어가는 걸 충분히 뭐 할 수는 있겠다. 왜냐하면 그 자체로 잡아버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베이스 저 1번, 2번 조건으로 본 관점이 되게 희한한 거고 중요한 거고 어, 네, 그래서 따로 독립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냥 의존해서 생각할 게 아니라 그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가겠다라고 그냥 보면 되고 그랬을 땐 당연히 오픈셋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겠죠. 네,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코멘트 있으시면 해주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그리고 저는 이제 손희실 선생님께 또 질문을 아까 드리고 싶은 게요. 아까 설명해 주신 부분을 제가 조금 더 그, 구체적으로 듣고 싶은 부분이, 그, 아까 손희실 선생님께서는 어, 어, 제가, 네, 그러면은 제가 아까 좀 설명드리려고 했던 거를 네네네.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네네네. 감사합니다. 제가 좀 공유를 좀 가져오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어, 화면 공유를 가져오려고 하는데 안 가져와지는데요. 다른 참가자가 공유하고 있는 동안은 화면 공유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네. 네, 지금 혹시 해주실 수 있나요? 예, 지금 가수봐. 잠시만요. 네. 예.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 잠시만요. 지금 혹시 지금, 공유를 해주셨나요? 예, 공유되고 있나요? 잠시만요. 제가 지금 설정을 잘못한 것 같아서. 혹시 다시 한 번 더 해주실 수 있나요? 네, 공유. 아까 제가 공유를 안 눌렀네요. 제 잘못이었습니다. 공유되고 있나요? 네네, 잘 보입니다. 네. 그러면은, 그 보면은, 저번에 이제 논리적으로 저번에 이제 제가 강의한 거를 적어 놓은 건데요. 교수님께서. 예. 첫 번째로 기저 얘기하실 때 기저를 베이시스를 정의를 하고, 네, 베이시스를 정의를 하고, 이 베이시스를 가지고 오픈셋을 정의를 한 다음에,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네. 예, 오픈셋을 정의를 한 다음에, 이 오픈셋들이 다 모여 있는 것들을, 모아놓은 것들을 보면 그게 토폴로지가 된다라는 네네. 거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토폴로지가 된다라는 거를 이제 엑서사이즈로 숙제를 내주셨었는데, 예. 그래서 이걸 하려면 그 제가 연속 문제 쪽에 했던 건 뭐냐면 여기 뭐 제대로는 안 적어놓은 것 같은데, 예.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했던 거냐면 아까 두 번째 모든 합집합이 요거의 합집합들이 다시 이 형태로 쓰이는 걸 보여야 된다. 예. 그리고 이거의 파이나이트 교집합들이 이 오픈셋의 정의를 만족하는 거를 보여야 된다. 이제 이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네네네. 이제 예. 이해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게 제 아까 이제 한 선생님께서 궁금해하셨던 부분이 제가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린 거 맞나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저번에 우선 여기 논리적으로는 베이시스를 정의를 하고 그 베이시스로 이루어진 오픈셋을 정의한 다음에 그거 모아놓은 걸 토폴로지라고 그거 모아놓은 토폴로지가 된다라는 게 이제 쭉 나왔던 거고 그리고 이게 이제 이쪽 부분이 한 선생님께서 네, 생각하셨던 부분하고 좀 맞닿아 있는 것 같은데 이제 토폴로지를 정의를 한다는 건 뭘까? 이 부분을 이제 그때 설명하실 때 토폴로지를 정의한다는 건 오픈셋을 정의한다는 거겠지라고 말씀을 주시고 그 오픈셋들은 그럼 뭐야? 그 오픈셋들은 어떤 작은 덩어리들을 뭉쳐서 만드는 걸 거야. 그리고 이 작은 덩어리들을
베이시스 엘리먼트라고 하자. 이제 이 얘기를 먼저 시작하고 이제 강의를 쭉 해나가셨으니까 아이디어는 말씀하신 것처럼 예, 베이시스를 다 모아놓은 것들이 오픈셋이 될 거고 예, 이 오픈셋을 정의한다는 게 말 그대로 토폴로지를 정의한다는 거더라.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그 한 선생님께서 그냥 다 모아둔 게 토폴로지에 모아둔 게 그거겠네라고 생각하신 부분이 뭐 크게는 맞는 것 같지만 흐름상으로는 예, 이렇게 흘러나왔던 거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이제 말씀해주신 부분 다 이해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이제 네네. 하셨으면 네, 그럼 제가 다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유 중지하겠습니다. 네네. 네, 잠시만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하고 나면 제가 좀 질문 드리고 싶었던 게 여기서 베타는 베이시스가 토폴로지를 생성한다는 거에서 생성하면 얘네들이 베이시스가 된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 트리비얼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맨 처음에 봤을 때 이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지? 네네.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좀 있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던 아, 예, 네네.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제가 약간 좀 해보면은 얘는 별개인 것 같아요. 얘는 이 방향은 별개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영상과 지금 궁금한 거는 토폴로지가 없이 그냥 어떤 베이시스라는 게 있는데 그게 떻게 어떤 토폴로지를 만들어내는가 이거에 관심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반대로 만약에 토폴로지가 있는데 거기서 베이시스를 어떻게 찾아낼까는 또 다른 문제 네, 그렇게 이해하고 네, 있습니다. 네네 그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어떤 지금 제가 여기에 표시한 이 필요 충분 조건으로서 양방향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 두 가지 어떤 순서는 약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네, 뭐라 그래야 되죠? 그, 그 니즈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필요 충분 조건으로 굳이 뭔가를 한다기보다는 그 양방향의 어떤 순서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한 작업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이거 이렇게만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제가 고민을 해보고 좀 더, 네, 그렇게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제가 좀 공유를 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사실은 그 박스 토폴로지를 그러니까 물론 뭐랄까요, 가장 기초적인 그 직관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뭐 그 생긴 게 딱 박스 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영상에서도 나왔듯이 뭐 이만큼을 뭐 이거 x 잡고 y 잡아서 뭐 해가지고 여기를 뭐 ux라고 할까요? 여기를 뭐 y라고 할까요? 그래서 뭐 이만큼을 잡아서 이거를 이제 베이시스 엘리먼트로 만드는 그런 뭐 이런 그리고 이제 3차원에서는 뭐 이렇게 뭐 3차원을 잡았을 때는 뭐 네, 그림을 뭐 이런 식으로 된다 해서 뭐 박스 토폴로지라고 이름을 지은 것 같기는 한데요. 이 직관 이외에 그리고 이제 그 결론적으로 이제 그 마지막에 이제 좀 대두되었던 내용이 박스 토폴로지랑 सब스페이스 토폴로지랑 뭔가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일단 이것도 전혀 뭔가 직관적으로 이거 뭐 어쩌라는 거지? 뭐 어쩌자는 거지? 뭐 물론 그 S1 곱하기 S1 뭐 어쩌고 저쩌고 봤는데 일단 제가 정말 와닿는 예시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뭔가 파고들 파고들 만한 그런 과정을 하지 못했고 그래서 이제 그 오히려 박스 토폴로지에 대해서는 이거는 지금 일단 당장 뭔가 제가 어떤 그 직관을 쉽게
찾기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조금 더 파고 들어야 될까라고, 조금 어떻게 셋업을 해야 될까라고 찾아보니까, 이게 그냥 여기서 그냥 단편적으로 뭔가 직감을 얻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나중에 되게 엄청 많이 뭔가 연결이 되고 많이 쓰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건 박스 토폴로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책에서는 이제 프로덕트 토폴로지라고도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되게 여기서만 그냥 이렇게 딱 직감 만들고 넘어가는 그게 아니라 뒤에서 되게 뭔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뭔가 직관을 그냥 만들고 뭐 빨리 만들고 넘어가겠다 이런 것보다 나중에 자연스럽게 뭔가 어떤 박스 토폴로지 또는 프로덕트 토폴로지에 대해서 점점 더 고민을 해보고 사용해보고 하면서 해볼 이야기들이 있겠다. 약간 저는 좀 그런 식으로 좀 어떤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래서 지금 조금씩 이제 그 프로덕트에 대한 얘기들을 좀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뭔가 유의미하게 여기서 어떤 그 디스커션으로 나눌 어떤 컨덕션은 아직 노트로 만들진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그 다음에 제가 조금 더 두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좀 공유를 하고 싶은 내용은 그 सब스페이스 토폴로지도 사실은 그냥 그 정의상 직관은 되게 간단 명료하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냥 어떤 X 토폴로지컬 스페이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어떤 X의 सब셋인 A를 갖고서도 어떤 A가 전체 집합으로 하는 토폴로지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이름도 되게 자명하고 सब스페이스가 सब셋인데 그게 토폴로지컬 스페이스가 되니까 सब스페이스라고도 하는 거고. 그래서 뭐 그리고 이제 뭐 그 토폴로지인 거를 보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네, 근데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सब스페이스니까 저희가 사실 어 सब스페이스 하면은 벡터 스페이스에서 सब스페이스였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본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좀 했었냐면 오히려 수학에서 수학의 어떤 모든 카테고리들에서 어떤 공간이 있는데 그거에 सब스페이스를 고려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 물론 이제 그 안에서 어떤 부분 집합을 잡았을 때 뭐라 그럴까요? 어떤 여전히 그 특정 부분만을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구조가 유지되는 공간의 어떤 구조가 유지되는 그런 것들을 찾는 것이 뭐 좋을 수는 있겠죠. 그 작업이 그, 그래서 일단 어떤 구체적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일단 마음속에서는 첫 번째로 수학에서 सब스페이스를 갖고서 구체적으로 이거를 되게 뭐라 그럴까요? 소중하고 뭔가 아름답게 어떤 सब스페이스를 만들고 활용하는 어떤 수학적인 어떤 사고방식을 아직 제대로 뭔가 느껴보지 못했다. 약간 이런 생각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सब스페이스 토폴로지를 보면서도 아, सब스페이스라는 거를 왜 이렇게 와닿지 않을까 마음속에. 그러니까 토폴로지를 떠나서 뭐 벡터 스페이스도 그렇고 뭐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도 그렇고 그, सब스페이스라는 게 왜 이렇게 와닿지가 않을까 마음속에. 그러니까 뭔가 친 뭔가 되게 엄- 뭔가 거리감이 느껴질까. 저는 네네. 생각 한번 말씀드리자면, 네네. 일단 서브스페이스가 왜 필요한가라고 했을 때, 오히려 좀 더 의미 있게 더 할 만한 게 훨씬 더 많고, 좀 더 있기 때문에 서브스페이스를 생각하는 것 같은데, 지금 당장 떠오르는 게 예시가 없어가지고. 근데 서브스페이스를 또 다르게 바라보면,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토폴로지조차 우리가 오픈셋이라고 말할 때 당연히 무언가에 의존하고 있다. 당연히 X에 의존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그냥 오픈셋이 절대적인 오픈셋이라는 건 절대적인 의미에서의 오픈셋이 아니고 어떤 스페이스 안에서의 오픈셋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서브스페이스를 언급한다는 것은 마치 그거를 좀 의식을 좀 하라. 그러니까 좀 해서 봐야 된다. 어떤 스페이스에서의
오픈셋인지 약간 주어가 있는 거죠. 그 앞에 그 오픈셋의 앞에는 무언 그 꾸며주는 게 있는 거죠. 그 X의 오픈셋 또는 A의 오픈셋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네, 우리가 그렇죠. 생각했던 그 전체라고 생각했던 그 전체라는 게 사실 어떻게 전체를 잡느냐에 따라 달려 있기 때문에 그 X라는 집합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달려 있기 때문에 X를 좀 더 크게 그 X를 포함하는 어떤 다른 집합에서의 오픈셋을 바라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걸 더 좁혀서도 바라볼 수 있고 그건 방향성은 그거는 크게 이게 그건 관점의 차이이고 근데 전체라는 게 있을 때 그럼 그것의 서브스페이스는 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했을 때 일단 구조가 보존된다는 거, 그러니까 전체처럼 마치 행동을 한다는 거에 있어서는 매우 좀 의미가 있고 그러면서 일단 스페이스가 더 작아졌으니까 더 다루기가 일단 쉬워지잖아요. 게다가 심지어 그 이게 무한집합이었던 게 어떻게 유한집합으로 했을 때도 만약에 그 스페이스가 유지가 된다면 그런 예시가 있다면 더 의미가 있겠죠. 물론 약간 코션트를 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냥은 그냥 부분집합 잡아서는 갑자기 무한집합이었던 그 안에서 그 닫혀 있다라는 그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유한집합을 잡았을 때 유한집합을 잡고서 그러니까 서브스페이스인데 그게 유한집합인데 구조까지 보존이 되는 거는 뭐랄까 흥미가 없을 수도 있고 너무 트리비얼하기 때문에 아니면 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떠오르는 예시는 없어서. 아, 그리고 또 저 질문인데 그 3번의 의미가 도대체 뭔지 그러니까 서브 스페이스로 제네레이트한 토폴로지와 뭐 박스 토폴로지로 제네레이트한 토폴로지가 같다는 건지 그게 좀 그 좀 클래리파이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저게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신지 아, 그리고 제가 또 듣기에는 박스 토폴로지라는 용어도 있었고 프로덕트 토폴로지라는 용어가 있는데 그거 정의가 그 먼크레스 책에서는 좀 다시 읽어보니까 좀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박스 토폴로지는 그 베이시스로 정의를 하고 있고 네. 프로덕트 토폴로지는 서브 베이시스로 제네레이트 한 걸로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원래 일반적으로는 그게 같지만 그게 달라지는 그 경우가 있다. 박스 토폴로지랑 프로덕트 토폴로지가 달라지는 지점이 있다 해가지고 그 발레로서 뭔가 다루는데 그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나중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그, 전병주 선생님, 저 지금 질문 방금 하신 말씀 좀 다시 네. 한번 그 박스 토폴로지랑 서브 스페이스 토폴로지를 어떻게 구분했는지 제가 놓쳐가지고요. 아니요. 저는 질문인데, 서브스페이스 토폴로지랑 지금 박스 토폴로지가 지금 같다는, 3번에 저렇게 같다고 되어 있는 제가 질문 순위는, 잘못 들었습니다. 저 프로덕트 토폴로지하고 박스 토폴로지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신 걸 제가 아, 놓쳐가지고요. 아, 그, 박스 토폴로지는 그 교재에서 보면, 어, 베이시스로 제너레이트 한 걸로 박스 토폴로지를 정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프로덕트 토폴로지는 서브 베이시스로 정의를 하고 있어요. 서브 베이시스로 제너레이트 한 거. 근데 뭘 서브 베이시스로 정의를 하나 베이시스로 정의를 하나 그게 그거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발레가 있어요. 박스 토폴로지랑 프로덕트 토폴로지가 달라지는 그 예시가요. 네. 네, 사실 요 전에 교수님께서 강의하실 때는 프로덕트 스페이스는 박스 토폴로지, 프로덕트 토폴로지는 박스 토폴로지랑 같은 거야. 뭐, 이렇게 가볍게 언급하고 넘어가셨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아, 강의 내용에서는요. 웬만하면 네. 같아지겠지만 그게 아닌 그게 아, 있거든. 무한집합으로 가져가서 이게 언카운터블이 아니 그러니까 아마 그냥 무한집합으로만 가져가도 이게 발레가 있어가지고 그 음, 발레에 대해서 보면 분명 다르거든요. 예. 근데 일반적으로 같아지는 상황에서 저희가 흥미가 있기 때문에 결국 박스 토폴로지랑 프로덕트 토폴로지를 굳이 구분하지 않는 스페이스에서 많이 관심이 있고 이게 달라지는 스페이스에선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크게 차이를 두지 않는 것 같고 근데 개념적으로 봤을 때는 좀 차이를 두는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일단, 첫 번째로 질문해 주신 도대체 어떤 기준에서 같다라는 거를, 네, 음. 저도 모르겠어요. 네, 저도 그걸 이해를 자세히 못했고, 그 영상에서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기억을 못해서 그냥 제가 너무 이렇게 대충 가져오긴 했는데,
뭐 하여튼 뭔가를 이렇게 두 개를 같은 방식으로 해서 뭔가 얘기가 나오는데 그냥 그것조차 그냥 이해를 아, 못했 네네. 네. 그렇다면 그냥 하나의 어떤 예시가 있는데 그게 유주얼 토폴로지일 가능성이 높고 거기서는 그러니까 서브스페이스로 제너레이트한 토폴로지 봤을 때랑 박스로 정의했을 때 그걸로 제너레이트한 토폴로지가 같을 것이다. 이렇게 그냥 하나의 예시로서 같아지는 것이지 저 일반적으로 저게 같다라는 게 좀 많이 이상하거든요. 왜냐면 서브스페이스 박스 애초에 생성 자체가 다르잖아요. 박스는 곱해서 얻어지는 그렇죠. 스페이스고 그렇죠. 성분이 하나 더 생기는 거고 서브스페이스는 뭔가 그 부분을 보는 건데 그게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달라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죠. 그 어떤 예시에서는 당연히 같아지는 예시도 충분히 좀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강의에서 그 박스 토폴로지하고 서브스페이스 토폴로지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우선 가정 자체가 첫 번째 지워진 게 이제 전체 집합 X하고 X의 토폴로지가 있고 Y하고 Y의 토폴로지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X의 부분집합 A가 있고 그 다음에 Y의 부분집합 B가 있을 때 예, 먼저 생각하는 게 이제 그 X의 서브 토폴로지인 A로 이루어진 X의 서브 토폴로지를 생각하고 Y로 만들어지는 Y의 서브 토폴로지를 생각한 다음에 두 개로 박스 토폴로지를 만들고요. 예. 이게 첫 번째 한계가 있고 또 하나는 그 A 곱하기 B를 생각하고 예, 그리고 그 X 곱하기 Y의 서브 토폴로지로서의 A 곱하기 B를 생각한 걸 그 서브 스페이스 토폴로지라고 생각한 다음에 그렇게 줄여놓은 다음에 A, B로 그거가 두 개가 같다. 이제 네. 이렇게 아, 네. 논리가 흘러나온 거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거 같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이건 집합이고 일단. 예. 그런 그 전체 다는 저도 이제 전체 다일 때는 왜 어떻게 이제 박스하고 이렇게 부분 집합을 생각 안 하고 X, Y 전체 다를 생각하면 예 그게 조금 이렇게 안 맞으셔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던 거로 예. 저게 딱 다가오기로는 약간 교환이 되느냐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프로덕트를 한 다음에 그것의 서브 스페이스를 바라볼 때와 먼저 각각의 서브 스페이스를 하고 나서 그걸 프로덕트 한 게 결국 같다. 그러니까 교환이 된다. 그 서브 스페이스를 하는 것과 프로덕트를 하는 거 두 개의 과정은 결국 교환이 된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유한 집합 안에서는. 그래서 왠지 성립할 것 같습니다. 유한과 네. 있대요. 저도 그걸 이제 프로포지션으로 처리를 하셨던데 증명을 안 해봐가지고 제가 유한 집합일 때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프로포지션의 그 스테이트먼트 자체에는 유한 집합 여부에 대한 코멘트는 없었던 것 같고요. 네. 예. 근데 두 개가 되면 사실 세 개도 되는 건데 왜냐하면 그것도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좀 프로덕트 한다는 거랑 그걸 좀 구체화시켜서 볼 수 있는데 근데 직관적으로는 두 개가 됐으면 세 개도 되는 게 왜냐면 두 개 하나로 그래서 무한 집합이라는 게 프로덕트를 무한히 한다는 의미셨나요? 근데 유한까지는 되는데 예, 프로덕트를 무한으로 예. 무한번 곱하는 건 좀 다른 얘기다 이렇게 좀 예, 저도 그 부분은 생각 안 해봤습니다. 예, 그 부분은 예,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기는 하네요. 저는 집합 X나 집합 Y가 예, 무한 집합이냐 이런 식으로 말씀 주신 거라고 이해했는데 그게 그거랑은 아니라 상관없어. X는 무한집합일 수도 있고 Y는 예, 무한집합일 수도 있고 예, 프로덕트 할 때 그 프로덕트 개수가 예, 예, 유한하냐 무한하냐 그 차이인 네. 겁니다. 네. 네, 그냥 그러면 그 그 조금 얘기를 진행하셨으면 제가 아까 이제 한선생님께서 질문 주셨던 서브스페이스에 얘가 뭐가 있을까 저도 이제 말씀 들으면서 좀 그게 예일까 하는 부분,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예일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아닐 수도 있겠다. 이제 생각했던 건 뭐냐면 저희들이 이제 실수나 R1이나 R2, R3에서 적분을 하잖아요.
접근할 때 접근하는 공간을 특정 리전으로 제한해가지고 접근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예, 그러면은 그게 이제 알트 스페이스라면 만약에 알트 스페이스의 그 접근 리전을 중간에 좀 제한을 하면 그게 서브 스페이스가 되지 않겠나? 서브 스페이스 토폴로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 리전이 그 뭐 오픈 셋일 수도 있고 그 클로즈 셋일 수도 있겠죠. 예. 또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 또 이제 그 복소수가 들어가면서 원점을 중심으로 한 원을 이제 적분할 때 보면 예, 그 원점에서는 적분이 안 되니까 뭐 그 회전한 거에 따라서 막 그뭐 이 파이의 n 꼴로 뭐 숫자 나온다 막 이런 거 할 때도 보면 그 원점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얘는 또 R2 전체 단은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그런 게 예제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네. 음, 근데 딱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 그, 저는 저, 정성님 네네. 그 이제 수학 전체 관통해서는 저는 좀 되게 서브스페이스라던가 이제 아니면 복집합에다가 이제 저희가 구조를 주는 게 좀 되게 신기했던 게 저희 추상대수 할 때 케일리 정리 기억나세요? 그때 이제 케일리 정리가 그룹 액션을 정의해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그 저희가 결국 시메트릭 이제 모든 그룹은 자신의 시메트릭 그룹의 부분군이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게 좀 되게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그룹은 결국에는 자신의 시메트릭 그룹으로서의 그 부분군으로서 본다는 거기 때문에 내가 실질적으로 군이라는 거에 대한 정체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저는 든 생각이 그룹이라는 거는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n개의 이제 그 엘레멘트가 있는 그룹이라고 하거나 또는 뭐 이제 무한할 수도 있죠. 그렇든 간에 결국에는 그 원소들 간의 자리를 바꿔준 거 왜냐하면 이제 결국에는 무조건 이제 이게 그 뭐라고 이게 무조건 그 사이에 그룹 아이소모피즘이 존재를 해야 되니까 이게 자리를 이렇게 바꿔주는 형식이 되거든요. 그 이제 왜냐하면 이제 시메트릭 그룹 자체가 그 함수인데 이제 원투원 원투인 그런 함수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자리 바꿔준 거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룹을 뭔가 생각할 때 적어도 물론 시메트릭 그룹의 부분군이라는 건 되게 시메트릭 그룹 자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게 그래도 적어도 얘의 정체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얘가 어디에서부터 온 친구다라는 걸 알 때는 되게 좀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조금 이제 그 서브스페이스 토폴로지랑 이번에 한 박스 토폴로지 두 개에 대해서도 결국에는 사실 교수님이 이제 얘기하실 때 우리가 추상대 수학에서 서브 그룹이라던가 아니면 또 이제 프로덕트 시켜서 이제 아마 추상대수 맨 마지막에 했던 것 같은데 그 익스터널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해야죠? 그 두 개를 이제 그러니까 인터널하게 곱해준 거랑 익스터널하게 곱해준 게 두 개가 같아지는 그런 거 정의했었던 적 있잖아요. 그거 할 때 사실은 뭐 그거 아니더라도 그냥 두 개 그룹이 있을 때 사실은 첫 번째 이제 그룹을 이제 두 개 그룹을 이제 곱해준다고 했을 때 거기에 그룹 구조를 주는 가장 쉬운 방법은 첫 번째 구조에다가는 그냥 자기 연산 그대로 주고 두 번째 그 엘리멘트에는 그냥 두 번째 그룹에서 있었던 연산 그대로 주는 방식으로 했는데 그게 사실은 둘 사이에 이제 어 그룹 뭐라고 해야 되죠? 호모몰피즘 하나 잘 정의해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사실은 정의해준 거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보니까 이게 그 서브 스페이스 토폴로지도 결국에는 그 인클루전 맵 하나 줘가지고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정의해준 토폴로지가 제가 조금 뭐 정확하게는 알 수 있으면 봤더니 이제 그게 사실은 서브스페이스 토폴로지를 정의하는 방식이었던 거고 뭐 이제 여기서는 U 합집합 이제 뭐 A 해줘가지고 그거 다 모은 거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결국에는 이제 인클루전 맵 하나 그려주고 A에서 이제 그러니까 부분집합 A에서 이제 원집합 X로 가는 인클루전 맵 하나 그려주고 그거의 인버스들을 전부 다 이제 토폴로지 오픈셋의 원소도로 보는 방식으로 취한 게 서브스페이스 토폴로지고 이제 근데 조금 특이한 점은 이 프로덕트 토폴로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퍼스트 프로젝션이랑 세컨드 프로젝션들 다 모은 게 이게
토폴로지가 안 되고 서브 베이시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이번에 궁금했던 게 이게 서브 스페이스의 한정에서는 그냥 인클루전 맵을 인버스 시켜주면 그게 토폴로지가 잘 되는데 그러니까 그 박스 토폴로지의 경우에는 제가 프로덕트랑은 조금 구분해서 쓰겠습니다. 이게 좀 느낌이 달라가지고 그래서 박스 토폴로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퍼스트 프로젝션이랑 세컨드 프로젝션을 인버스 시킨 다음에 걔네들이 바로 토폴로지가 되진 않고 서브 베이시스가 돼서 그걸 통해서 다시 이제 토폴로지를 베이시스를 만들고 그것을 다시 토폴로지를 정의하는 방식으로 가던데 이거는 왜 그렇게 되지라는 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좀 뭔가 이게 똑같이 동작하지 않고 좀 다르게 동작하잖아요. 얘는 서브 베이시스로 물론 그냥 그게 그렇게 된다는 건 잘 알겠는데 이게 왜 그렇게 되지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고 뭔가 계속 저는 드는 생각이 그냥 좀 이제 그 함수로서 이제 뭔가를 이렇게 정의해 주는 방식을 그룹에서도 되게 많이 썼잖아요. 그 방식들이 지금은 되게 간단한 예시들을 생각해서 그렇지만 사실 그런 방식들이 오히려 좀 복잡한 상황에서는 더 이제 우리가 뭔가를 좀 관찰할 때 더 좋은 방식인 것 같아요. 좀 이제 뭐 흔히 저도 이제 예전에 교수님 오셨을 때 한번 오프라인 모임 했었는데 그때 수학은 뭐 그냥 쉽게 말해서 오브젝트랑 몰피즘에 관한 거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그거 말이 함의하고 있는 게 결국에는 많은 것 같아요. 되게 그래서 저도 이번엔 조금 들었던 생각이 이게 잘 되는 건 알겠는데 이런 상상을 해낸 방식이 결국엔 인클루전 맵이랑 프로젝션이라는 걸 통해서 해냈고 그리고 그거의 인버스들을 이제 모아주는 방식으로서 이제 토폴로지라는 걸 정의해줬는데 왜 박스 토폴로지에서는 서브 베이시스가 되고 서브 스페이스 토폴로지에서는 그냥 인버스 시켜준 것들이 바로 오픈셋이 되는 게 조금 네 조금 왜 그렇게 될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이승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 들으면서 저도 이 아까 이제 서브스페이스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 그 질문했던 하면서 이제 든 생각이 뭔가 이게 대수적인 어떤 사고 방식으로서 뭔가 어떤 구조 자체에 대한 어떤 그 구조 자체를 갖고서 무언가를 하는 어떤 게 있는데 왜 이렇게 와닿는 어떤 구체적인 그 관찰 어떤 경험이 없을까? 약간 그런 게 있었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서베이시스를 왜 갑자기 여기서는 또 서베이시스를 고려하고 그리고 이제 갑자기 왜 그 프로젝션 이런 얘기들이 왜 나올까 진짜 약간 좀 고민들을 좀 해봤는데요. 너무 원초적인 고민 아닌가 약간 싶어 저는 그렇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왜 이런 것까지 고민해야 되나? 이렇게 그러면서 그러긴 했는데 어쨌든 뭔가 비슷한 고민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멘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또 코멘트 있으시면 또 나눠 주셔도 됩니다. 네, 저 저는 이제 그, 제가 이번 강의에서 좀 궁금했던 사람도 좀 작은 거일 수도 있는데, 박스 토폴로지 정의할 때, 그, UX 곱하기 VY를 베이시스로 잡았잖아요. 네. 네. 근데 저걸 베이시스로 안 잡고, 그냥 오픈셋으로 보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었거든요. 네, 그렇게 해도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게 베이시스 레벨로 잡아준 이유는 이제 그 베이시스를 이제 시켜준 애들이랑 같은 게 생성된다는 걸 보이려면 이거를 베이시스 레벨에서 봐야 돼서 저는 그렇게 정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이제 손영식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 생각했습니다. 그냥 이게 TX 그냥 저거 자체를 그냥 바로 오픈셋으로 줘도 되지 네. 않나라는 그, 생각을 했고 그 이유는 이제 뭔가 좀 베이시스들을 이제 프로덕트 곱해준 집합들을 모아준 친구랑 오픈셋 자체를 그냥 가지고 와서 이제 모아준 친구가 제너레이트 하는 그 토폴로지 자체가 같더라라는 걸 보일 때는 베이시스 레벨로 좀 뭔가 이거를 끌어내려야 돼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걸 저렇게 토폴로지 오픈셋으로 정의를 해버리면 UX 곱하기 VY의 형태를 그러면 저게 토폴로지가
안 되니까 베이시스 레벨로 끌어내린 거라고 보거든요. 아마 그 예시가 아마 그 이유도 설명이 되어 있고 아, 그런가요? 제가 뭐왜 그걸 토폴로지라고 정의를 안 하고 왜 베이시스로 정의를 하는지. 왜냐면 저거를 UX 곱하기 VY를 오픈으로 정의를 해버리면 오픈의 두 번째 조건 중에서 그 합집합이 있잖아요. 일단은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는 거는 오픈셋을 저렇게 정의를 해버리면 그 직사각형 모양이 나오잖아요. 그 오픈의 모양이. 오픈의 모양은 뭐 직사각형 모양이 오픈이라는 건데, 근데 합집합 두 개만, 직사각형 두 개만 이렇게 좀 일부만 겹치더라도 직사각형 모양이 안 나오니까 오픈의 모양이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어떤 UX와 VY의 형태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오픈이 되지가 않으니까, 토폴로지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데 베이시스로 저렇게 정의를 해버리면 토폴로지의 그 오픈의 모양을 좀 이상하게 생길 수는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는 형성할 수는 있고 그러니까 베이시스를 정의를 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베이시스의 정의 자체는 제가 생각하는 그 정의는 그 두 가지 조건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 데 있어서 베이시스의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 교집합 안에서 그 박스 두 개를 교집합하면 그러니까 직사각형 두 개를 교집합하면 다시 직사각형이 되는데 그 직사각형 안에서 또 베이시스를 잡으면 되니까요. 아니면 그 교집합된 거 자체를 B3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베이시스 정의는 잘 맞아 떨어지는 거죠. 어쨌든 오픈셋으로 저렇게 정의는 할 수가 없다는 게 그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근데 그 안 된다는 게 그 합집합한 게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일단 두 번째 조건만 보더라도 직사각형 모양이 안 나오니까요. 어, 근데 그거는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예, 저도 제가 그렇고. 보기엔. 네. 뭐 그렇게 그림으로 보지 말고 그냥 이제 UX1, VY1 하나 그리고 UX2, VY2 하나를 합집합시켜주면 이게 UX1 그리고 합집합 UX2 곱하기 VY1 합집합 VY2거든요. 근데 어차피 UX1이랑 UX2는 그 오픈셋의 원소에 속해요. 그래서 네, 크게 그런 원소도 이 오픈셋에 들어가 있거든요. 저쪽에. 그래서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아, 네. 근데 그 그림에 의존은 안 하는 건 맞는데 이게 너무 트리비얼한 발레가 그림에서 네. 나오니까 어, 그 그림으로 설명하는 게 제일 직관적인 거고 물론 말씀하신 거는 그게 오픈셋이 되겠죠. 왜냐하면 각각을 네. 유니온 했는데 당연히 오픈셋이 되겠죠. 그 X 쪽에서도 유니온 한 것도 오픈이고 Y 쪽에서 한 것도 오픈인데 그 근데 직사각형이 되려면은 방금 말씀 주신 그림 그린 거보다는 커지겠네요. 남는 부분이 생기겠네요. 그쵸 그쵸. 예, 어, 방금,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제 그냥 기억에 한때 그 읽었던 그 부분에 좀 기억에 좀 의존하는 거라서 저도 한번 읽어보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아마 오픈이 안 될 것 같다는 좀 그게 듭니다. 그게 아, 인상이 좀 예. 강했어가지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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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지금은 저도 이제 승진 선생님이랑 이제 약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림이 반드시 직사각형이 안 된다기보다는 일단은, 수식 자체가 조금 더 중요한데, 그게 될 것 같다는 생각, 왜냐면 곱집합 자체는 그냥, 아니, 수식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요. 수식으로 하는 게, 네. 예, 한번 직접 좀 써볼까요, 식으로 같이? 하면 아마 한쪽 포함은 될 텐데 그 반대 방향이 안 될 걸로 저는 보여요. 예, 같은 집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조건이 있으면 근데 그 조건이 좀 매우 강한 조건이고 너무 트리비얼하기 때문에 그때만 같아지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집합론적으로 보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번 보는 것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걸 사실은 보면 되는 거잖아요. 오픈이라는 걸 보이려면요. 그쵸? 이게 이거를 조금 따져봐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혹시 죄송한데 그 뭐랄까 저 V와 U가 잘 구분이 안 되는데 네. 앞에 있는 게 곱해야 되는 게 V1이랑 곱해야 되는 거가 네 맞죠 맞는 것 같습니다. 좀 헷갈렸습니다. 이거고요. 이거가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 이, 네, 저는 이제 요거하고 U1 합집합 U2 곱하기 V1 합집합 V2가 네네. 예, 서로 다를 거라 말씀을 듣고 보니까 다를 것 같아서 예, 이걸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예, 예, 네. 예. 예, 두 번째 이제 마지막 줄이 더 크잖아요. 그 윗줄보다. 예, 그럼요. 그 마지막 줄은 완전한 직사각형이 나오는데 예, 그 위에 거는 아, 약간 직사각형이 아니고 일부만 그쵸. 근데 이게 그쵸. 집합론적으로는 어떻게 보여야 될까요? 이게 조금 이 부분을 네. 당연히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음, 그러면 우선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밑에 게 더 크니까 포함 관계로서는 밑에 게 더 크다는 거를 집합론적으로 각각의 그 곱의 그 집합론에서의 그 곱의 정의와 합집합의 정의를 원소 단위에서 시작을 해서 예를 들어서 그 x가 그 안에 들어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두 번째에서 세 번째가 되는 거는 포함이 된다는 거는 그 x라는 원소가 그 밑에 맨 마지막 줄에 있는 그 집합에 포함이 된다는 것을 보이면 되지만 근데 거꾸로는 보일 때는 그냥 발레로서 제시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림을 네. 그려가면서요. 네, 그러네요. 안 되네요. 예를 들어서 이만큼 U1, 이만큼 U2, 이만큼 V1. 그러니까 U1 곱하기 U V2에 있는 놈들이 예, 위에 줄에는 없으니까 음. 예, 그리고 뭐 U2 곱하기 V1에 있는 놈들이 또 그것도 또 위에 있는 애는 없고 예, 네네, 조금만큼 비죠. 네. 네네. 그래서, 근데 이게 약간 또 그림을 교수님이 상상하라고 했는데, 이게 또 그림을 상상하려니까 박스 토폴로지가 그려낸다는 게, 이게 또 상상하기 쉽지가 않네요. 저는 그냥 그 자연스럽게 저게 오프셋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음, 이런 거 예, 네, 우리가 그렇네요. 예, 베이시스로 잡아야 되는 거군요. 음, 네, 그러네요. 되진 않네요. 음, 네. 직접 해봐야 되네요. 이거. 넘겨짚고 가다가는 좀 위험. 저, 저도 그냥 처음 딱 봤을 때 되겠는데 했는데 직접 해보니까 안 되겠네요. 네. 아까 이제 승빈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정확히 이거 딱 여쭤보려고 했어가지고, 네, 아, 저도 정말. 방금 들으면서 좀 신기했습니다. 이게 집합론적으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도 뭔가 이 엄밀하게 또 좀 보니까 달라지는 부분이 있네요. 그 집합론 하니까 또 생각이 나는 게 그 집합론에서 그 펑션을 정의할 때 그 프리 이미지를 정의를 하잖아요. 그 뭐 역함수가 존재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 F 인버스 집합 A를 정의를 하잖아요. 근데 그 제가 또 좀 신기하다고 해야 되면 신기하달까? 좀 프리 이미지에 대해서는 유니온이랑 교집합에 대해서 다 이퀄이 되는데 그 교환을 했을 때. 근데 그냥 F 함수를 가지고 했을 때는 유니온이 이게 이퀄이 안 되고 교집합은 잘 모르겠고 아마 뭐 어쨌든 한쪽 방향만 성립하고 반대 방향은 항상 발레가 존재하는. 근데 그거 이퀄이 되려면 뭔가 썰젝티브이든지 아니면 뭐 원투원이든지 그래야만 그 이퀄이 되는 거고. 그래가지고 프리 이미지 참 좋은 함수다. 아니 함수는 아니고 좋은 그 대상이다. 프리 이미지로는 다 이퀄이 되니까요. 저도 그거 아파트 하면서 좀 똑같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뭐 저도 조금 봤었는데 그 성질이 꽤 중요하게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이 아 이게 집합론 전 처음에 할 때 이런 거 왜 하나 생각했는데 그게 또 다 연결이 되고 집도 쪽에서도 좀 사용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집합론 내용도 기억 안 날 때 보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 한 몇 번 지금 그 측도를 좀 혼자 해보려고 시도를 했는데 아직 뭐 때가 안 돼서 그런지 마음에 불등이 안 떨어져서 그런지 뭔 소린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집중이 잘 안. 나중에 승진 선생님의 그 조금 약간 서포트를 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좀 측도부터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뭔가 이게 다 직관적으로 뭔가 이게 좀 상상하는 것도 되게 힘든 것 같고. 근데 뭐 교수님도 그 레벨부터는 확실히 좀 대학원 레벨이라 어렵다고 하시긴 했으니까. 근데 저는 빨리 그쪽을 하고 싶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제 어플리케이션 하는 데가 그쪽에 되게 많이 있어가지고. 저희 딱 아마 3월 첫째 주까지 이제 딱 이상 전반부 끝나고 아마 3월부터 바로 이제 측도를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52번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측도론 쪽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네네. 중간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약간 보니까 그게 일주일 봐서는 뭔가 기본 철학도 갈피 잡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서 저는 좀, 바로 좀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잡아야겠다. 감이라도 잡아야겠다. 좀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중간에 그 전에 했던 내용들을 다 잊어버려가지고 다시 좀 복습도 되게 많이 이제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또 코멘트 있으시면 또 나눠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일단 저도 조금 얘기를 좀 더 나눠보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아마 이제 세 번째 시간이 되는데요. 그래서 어, 사실은 조금 뭐라 그럴까요? 그렇게 생각보다 직관을 만드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걸 좀 느꼈어요. 그래서 하면서 뭐 기본적인 정의들을 딱 봤을 때 어떤 느껴지는 가장 기초적이고 그 원초적인 그 직관들을 만드는 거랑 별개로 이거를 갖고서 어떤 뭔가 조금 더 다양한 어떤 그림들을 뭔가 상상할 수 있게 된다든지 뭔가 그러니까 뭐랄까요 마음에 정말 만족이 오는 그런 어떤 그런 관찰이나 어떤 상상들 아직까지 그런 거를 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게 약간은 조금 답답한 느낌도 있는 것 같고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지금 이 하고 있는 내용이 도대체 이걸로 미분과 적분을 내 어떤 일반성을 도대체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저는 아직도 좀 거기에 대해서 완전 뭐라 그럴까요? 마음의 어떤 확 만족감이 오는 그런 거는 아직도 잘 찾지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늘 그랬지만 이게 내 잘못인가 아니면 이게 원래 그런 건가 약간 그러면서 혼자 계속 그런 식으로 좀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조금 그 그림 상상해 보는 걸 더 많이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게 좀 느껴지고 오늘 또 오히려 저는 이렇게 글로 쓰면서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또 이 발레 같은 경우에는 전병주 선생님이 그림 그리면서 실제로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베이시스나 이제 오픈셋에 있는 것들은 제가 가진 철학을 저번에 공유했을 때는 그 안에 있는 이제 애들끼리는 충분히 가깝다라는 걸로 이제 제가 그림을 계속 확장해 나가서 상상을 했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진짜로 좀 또 이렇게 이제 다양한 상상을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뭔가 네, 그런 과정이 어떨 때는 더 필요하다는 생각도 드네요. 저도 그 토폴로지가 도대체 그 미적분이랑 어떻게 엮여지지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미적분의 세계는 뭔가 미분하고 어쨌든 계산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는 약간 비록 이게 증명이 있고
이게 어떤 설명이 있지만 이게 계산이라는 느낌, 미적분에서의 계산이라는 느낌은 전혀 안 들고 숫자가 어떤 수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뭔가 집합론적으로 뭔가 더 집합론적인 언어에 더 가까워서. 근데 저는 미적분에선 어떻게 벌어질지도 매우 좀 왜 그런지 잘 모르겠고 되게 궁금하고 어떻게 정말 구체적으로 그게 접목이 돼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펼쳐질지. 근데 저는 저거 딱 그 프로덕트랑 서브 스페이스랑 했을 때 제일 사실 좀 기대하고 있는 거는 사실 저는 항상 쿼션트에 좀 관심이 되게 많은 거예요. 쿼션트 스페이스. 근데 왜냐하면 제가 또 하나 키워드가 생각난 게, 그리고 또 찾아보니까 매핑 콘이라는 그런 게 있어요. 뭔가 붙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림으로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아니, 그러니까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그게 실제로 뭔가 코션트를 해주고, 뭔가 곱하기를 해주는 거를 이런 식으로 좀 그림을 그려가면서 상상을 할 수가 있구나. 그리고 사실상 이 토폴로지가 정말로 토폴로지만 배울 때는 사실 잘 좀 와닿진 않았는데 그 코션트 할 때 이제 거기서 막 뭐 컵이랑 도너츠랑 뭐 이게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그게 도대체 와닿지 않았는데 그 코션트 맵을 정의를 해서 뭔가 이야기를 끌어나가잖아요. 근데 그 대수적 위상 수학에서 그 조금 약간 거기서는 좀 기하적인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그 언어들을 사용을 하는 게. 그래서 좀 토폴로지에서는 동기가 좀 없었는데, 약간 대수적 위상수학을 할 때는 좀 뭔가 기하적인 느낌이 많이 들었고, 근데 그것도 좀 공부해보고 싶은 영역인데, 좀 많이 어려웠어가지고, 그리고 제가 어려움을 느낀 그 이유가 토폴로지 지식을 좀 완벽하게 체득을 하지 않고 있어. 그 언어를 잘 익숙하게 알고 있지 않아서 좀 이해를 못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강했었고, 사실 지금도 여전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 스터디들을 참여하고 그 교수님의 그 생각들을 좀 들어보면서 이거는 그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좀 어떻게 클릭이 되느냐. 근데 그게 한 번이 되면 사실 읽어나가고 이해하는 거는 그는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라인 바이 라인 그 이해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사실 좀 그냥 수월하게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메셔 시어리 할 때도 뭔가 구체적인 예시를 가지고 한다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구체적인 예시가 바로 확률론에서 확률 배울 때 되게 흥미로웠거든요. 그 랜덤 베리어블을 그 measurable 펑션? measurable 그 스페이스로 정의를 해가지고 랜덤 베리어블을 정의를 하는데 그게 매우 좀 흥미로웠고 이게 생각보다 이 랜덤 베리어블 자체를 정의하는 게 이게 트리비얼한 얘기는 아니었구나. 그냥 고등학교 때는 그냥 랜덤 베리어블 확률 변수를 정의하는데 별 지장이 없었잖아요. 그냥 무엇의 개수를 x라고 하자 이렇게 하는데 근데 사실상 그거는 그 메셔러블의 문제였고 그래서 사실 저도 매우 측도론 너무 좀 공부하고 싶고 좀 알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이번 해석개론 때만 봐도, 그리고 약간 오픈 셋들끼리가 충분히 가까운 원소들끼리 모아놓은 거다라는 것만 조금 생각을 해봐도, 그, 이제 그리고 이 스터디 기준으로 해석개론 때 조금 실제로 극한이 어떻게 정의되는지 이제 네이버후드 개념을 사용해서 이제 정의를 했잖아요. 근데 그 개념을 좀 잘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극한이라는 게 모든 위상 공간에서 다 정의가 되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게 미적분이 필연적으로 극한이라는 개념이 필요하게 되니까 뭔가 좀 이 극한이라는 게 좀 잘 정의가 될 수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좀 더 나아가서 미적분이 잘 되기 위해서는 특정 조건이 좀 잘 만족하는 그런 이제 공간이 돼야 되고 그거 하려고 계속 이제 저도 이 이상부터는 잘 모르겠긴 한데 계속 막 어떻게 하면 그 이제 뭐 선형대 수학에서도 노음 정의할 때 사실은 그게 이제 거리로서 잘 정의될 수 있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잘 만족하고 그런 방식으로 정의하잖아요. 그게 이렇게 거리를 줬을 때는 그 성질이 잘 만족이 되나 봐요. 제가 그것까진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행위를 계속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네, 좀 듭니다. 좀 들어보니까 위상수학을 배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금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그 예를 들어서 적분이 가능한 공간, 그리고 미분이 가능한 공간, 연속인 공간. 근데 그것의 그 이면에는 뭐가 있었길래 어떤 성질들이 있었길래 그 미분이 가능했던 걸까를 그 약간 위상수학적인 언어로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궁금한 게 T3, T4 이 얘기를 하는데 뭐 적분 뭐 그러니까 뭔가 되려면 T3와 T4 사이에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얼핏 흘려들은 적이 있는데 여기 그 스터디를 참여하면서 그게 왜 그런지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T2와 T3 사이일 때는 뭐가 되고 그리고 뭐 T2가 하우스 드로프였나요? 어쨌든 그 각각의 의미들이 왜 그렇게 정의를 세웠고 그 각각의 의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미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 왜 위상이 미분 그 해석학이랑 미적분학이랑 관련이 있지라는 생각이 좀 강했어요. 왜냐면 위상수학이 더 추상적이니까. 그러면 오히려 구체적인 대상들이 추상적인 거에 더 의존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면 추상이 구체를 붙잡고 있으니까. 근데 그 T2, T3, T4의 그러면 왜 그렇게 정의를 했는지, 왜 그런 성질에 관심을 갖는지는 그 좀 애매해지니까 오히려 반대로 그 T2 하우스도르프 조건을 생각한 연유도 약간 그런 구체적인 대상에서 뭐 생각해낸 것이 아닐까. 어, 그래가지고 좀 그거를 접목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 구체적인 그 미적분학의 세계랑 어떻게 연결이 되고 또 벡터 공간은 도대체 위상수학적으로는 어떤 공간 안에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요. 그 저도 그게 약간 궁금했어서 예전에 찾아봤던 걸로는 그 T2 뭐 하우스 드로프 그거는 이제 다양체 매니폴드의 첫 번째 조건이 이제 그 T2 하우스 드로프 공간이고 뭐그 베이시스가 뭐그 카운터블 베이시스여야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가 있어서 뭔가 저는 근데 일단 이 위상수학 파트를 좀 스터디하면서 제가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대상은 약간 미분다양체인 것 같아요. 미분다양체인 것 같고 그래서 그 실제로 그 휘어진 어떤 비유클리드 스페이스에서 어떻게 그 뭐라 그럴까요? 선형적인 어떤 계산인 그 적분이랑 미분들을 실제로 어떤 휘어진 곳에서 그니까 그 뭐라 그럴까요? 국소적으로 유클리디안을 도대체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말이야 편한데 뭐 국소적으로 유클리디안이라 치자라고 하기에는 좀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좀 뭔가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좀 그 니즈가 조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특도론 파트는 물론 이제 어떤 그 불연속 공간 불연속에서도 적분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런 얘기인가요? 뭐 근데 구체적인 위상수학만큼 뭔가 구체적인 뭔가 그 어떤 관심 대상이 그 모티베이션 대상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어떤 뭐 적분을 정말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뭐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건 알지만 정말 내가 뭘 알고 싶지? 뭐가 나한테 그게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라고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그 구체적인 오브젝트에 관심 오브젝트를 못 찾은 게 약간 조금 그게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네. 혹시 또 코멘트 있으시면 또 나눠주셔도 됩니다. 좀 들으면서 또 생각이 많아지는데 저는 리만 적분의 철학과 그 르벡 적분의 철학의 좀 근본적 차이? 왜 르벡 적분이 왜 메셔 제로를 신경을 쓰지? 메셔 제로가 되게 추상적으로 좀 다가오는데 도대체 그러니까 좀 뭐지라는 생각이 들고 르벡 적분의 그 철학을요. 어 그리고 그, 그 미분 쪽을 좀 저도 좀 초반 부분을 좀 공부해봤었을 때 어떻게 로컬리 유클리디안을 하는 거는 그 차트로 했던 것 같거든요. 그 약간 아틀라스 나오면서 뭐 차트를 잘 잡아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 RN 공간으로 보내준 다음에 RN 공간 사이에 그 중간 매개체로서 미분 그 대상을 놓고 그 중간에 차트를 주고 또 다르게 차트를 줘가지고 차트와 차트 사이에 뭐 RN에서는 어쨌든 자연스럽게
그 미분할 수 있고 계산이 되니까. 그래서 근데 차트를 잡는 방식이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그거를 문제 없다라는 거를 또 얘기를 해주고 하는데, 그래서 약간 저도 그쪽에도 관심이 많고, 그러니까 미분이 되는 공간? 왜냐면 거기서 미분이 되면 탄젠트라는 걸, 그러니까 뭔가 평면 같은 걸 세울 수가 있으니까 되게 뭐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일단 알고 싶습니다. 너무 지식이 조금 다 흩어져 있어가지고 좀 이걸 제대로 활용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그 하우스 드로프이고 뭐 어떻게 되면 그 클로즈드랑 뭐랑 같다 뭐 이런 것도 그냥 기본적으로 상식처럼 좀 쓰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건 좀 지식의 영역인데 저도 지식에 대한 그냥 기초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항상 지식을 많이 쌓아야 된다 이런 주의이기도 한데, 네, 이걸로 인해서 좀 교수님께 많은 그 피드백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그러면서 좀 깨어지는 것 같습니다. 좀 열리는 것 같고요. 근데 뭐 조금 다른 번외적인 얘기인데 그 이제 그 전병주 선생님이 그 이제 얘기하셨을 때 이게 결국 오픈셋을 가지고 이제 그 오픈셋을 가지고 이제 그 두 개를 프로덕트 시켜서 박스 토폴로지의 베이시스로 쓰는 거랑 베이시스 레벨에서 이제 박스 토폴로지에 이제 그거를 두 개 다시 곱해줘서 이제 베이시스 그거를 이제 그 박스 토폴로지의 베이시스로 쓰는 거랑 똑같잖아요, 두 개가. 근데 후자가 훨씬 더 상상하기 쉬워 보이거든요. 갑자기 좀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가지고 아 이게 좋은 베이시스 저희가 그런 얘기 막 했잖아요. 근데 저는 후자가 훨씬 쉬워 보이거든요. 베이시스 레벨에서 두 개를 곱해준 다음에 그걸 통해서 다시 이제 이제 박스 토폴로지를 생성해 주는 게 훨씬 상상하는 데 쉽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아, 갑자기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좀 아, 그게 혹시 훨씬 쉽네. 그 라는 질문이 생각이 서브 들어요. 베이시스가 아니라 베이시스 레벨에서 보는 게 더 쉽다는 네, 질문. 그쵸. 어?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그러니까 토폴로지의 오픈셋 자체를 이제 곱해줘가지고 그걸 통해서 이제 그거를 베이시스로 써서 이제 박스 토폴로지를 만들어 주는 거랑 그냥 이제 베이시스 두 개를 곱해줘가지고 그걸로 이제 박스 토폴로지를 제너레이트 시켜주는 건 사실 똑같잖아요. 만들어지는 게. 근데 저는 봤을 때 후자로 이제 그가 그림을 상상할 때는 후자가 더 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냥 오픈 세트를 가지고 해주면 좀 되게 아, 상상할 때 좀 복잡한 애들도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되게 심플한 베이시스만 아, 가지고 생각하는 게 훨씬 편한데, 네, 그게 훨씬 편하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의식하진 않았는데, 위에서 말하는 그 파란 거랑 밑에서 베이시스 레벨로 각각을 베이시스로 가져온 다음에 그걸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박스 토폴로지의 베이시스를 정의를 하는 거잖아요. 네, 좀 확실히 더 상상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네, 빨간색이 훨씬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게 또 왜 또 이런 거를 교수님이 넣었나 생각을 했는데 또 조금 뭐 그런 이유도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 하우스도르프 얘기가 나와서 좀 생각이 든 게 있는데, 제가 저번 시간에 이제 디스커션 끝나고 좀 구체적인 오브젝트에 대해서 상상을 해본 게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저번 시간 끝날 때쯤에 이승진 선생님께서 좀 지나가는 말씀으로 뭐 극한 값을 두 개 이상 가지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었는데, 또 그거 들으면서 좀 생각났던 게 기저라는 게 저는 약간 그 근방에서 가장 작은 오픈셋이라고 상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기저의 합집합으로 오픈셋을 구성하니까 어떤 기저 자체는 항상, 그러니까 모든 기저 엘리먼트가 가장 작은 오픈셋인 건 아니지만 그 중에는 분명히 그 더 쪼개질 수 없는 오픈셋을 어떤 담당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그러면 저는 어떤 극한을 생각할 때 이제 일종의 어떤 엡실론 볼처럼 우리가 접근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잖아요. 해석학에서 보면은. 근데 그러면 그걸 이제 오픈셋의 크기를 줄여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을 때, 아, 결국에 가장 작은 오픈셋에 도달하겠구나. 내가 어떤 점을 보고 여기에 대해서 극한을 생각을 했을 때. 근데 그러면 그 가장 작은 오픈셋이 포함하고 있는 값을 극한값이라고 부르면은 적절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저는 위상수학을 처음 배운 입장에서 약간 이런 상상을 해봤고, 근데 그러면은 어떤 내가 X라는 점에 접근을 했을 때랑 Y라는 점에 접근을 했을 때랑 똑같은 오픈셋에 도달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기저가
어떤 항상 한 점이랑 1대1 대응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근데 저가 이걸 생각을 하고 나서, 아, 이래서 어떤 이상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극한값을 여러 개 가질 수 있다는 게 이 말이었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고, 약간 그거 이후에 조금 찾아보니까 하우스돌프 공간이랑 자체가 제가 생각하는 극한이 잘 정의되기 위한 그런 거더라고요. 어떤 반드시 서로 다른 점은 서로 다른 오픈셋을 이용해서 구분할 수 있는 약간 좀 그런 상상을 좀 했었습니다. 저번 시간에. 그, 근데 저도 그 좀 번외적인 얘기인데 이제 그 사실 그 베이시스는 합집합을 시켜서 토폴로지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베이시스는 최소한 베이시스가 되기 위한 조건은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제일 이게 뭐 좀 그런 말 하긴 좀 이게 좀 표현하기 힘든데 가장 작은 오픈 셋들을 무조건 포함하고 있고 거기서 이제 뭔가가 더 추가되는 건 상관이 없는데 베이시스라는 거에 되기 위해서 어쨌든 간에 최소한 필요한 조건은 그 엄청 제일 작다고 하는 오픈 셋들 있잖아요. 더 이상 이제 우리가 더 작게 만들 수 없는 그런 애들을 다 포함을 해야 되는 게 베이시스의 정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라 하긴 좀 그게 뭔가 제가 가지고 있는 베이시스의 직관이고요. 사실 조금 그 승빈 선생님 얘기하실 때 이제 좀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그 입실론 델타 논법은 결국에는 전체 오픈셋을 비교하는 게 아니고 네이버후드들만 비교하면 사실 네이버후드는 이제 스탠다드 토폴로지의 베이시스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그러니까 근데 저희가 그 해석개론에서 그 이제 극한 정의할 때는 이제 수상화시킬 때 오픈셋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베이시스 이제 그러니까 베이시스에 대해서라고 하지 않고 오픈셋에 대해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베이시스로만 봐도 상관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던 게 어차피 베이시스가 제일 작은 애니까 극한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제일 작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갑자기 좀 또 저도 별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승빈 쌤 말씀 듣고 보니까 좀 갑자기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게 베이시스 레벨에서만 해석개론에서 보는데 그렇게 해도 되나? 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그렇게 해도 되네? 왜냐하면 어차피 극간이라는 게 제일 가깝게 가는 거고, 제일 가까우려면 결국에는 가장 작은 이제 그 오픈셋을 봐야 되는데, 그 가장 작은 오픈셋을 포함하고 있는 게 결국 베이시스가 되니까, 라는 생각이 좀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 T2면 그 극한 값이 유일하게 정해진다? 네, 이것도 그 공부하면서 예전에 그런 어렴풋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또 궁금했던 게 T2면 극한값이 유일해지는데 그거는 그만큼 T2가 충분 조건이라는 거잖아요. 극한값이 유일해지기 위한 충분 조건. 그러니까 좀 과잉 정보가 있을 수 있는 건데 그렇다면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한 필요 조건은 무엇인가? 이런 좀 질문이 자연스럽게 드는 거예요. 일단 충분 조건임은 확실하게 알았는데 왜냐하면 T2를 만족하면 극한값은 유일해지니까. 근데 그래서 그게 아마 T1이었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혹시 그 T1조차도 충분 조건인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왜냐면 T1이라는 거는 오픈을 이렇게 두 개를 잡을 필요가 없고, 하나만 잡는 거잖아요. 두 점에 대해서. 그래서 T1만으로도 극한값이 유일하게 정해졌나? 그거는 좀 지식 차원에서 좀 까먹은 부분이라서 좀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T1만 만족했을 때 극한값이 유일해지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T2 정도 요구했던 것 같은데, 저도 막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네, T1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있으시면 또 나눠주셔야 됩니다. 또 하우스트로프 하니까 만약에 저 T2보다 더 완화된 조건이 없다면 그 극한값이 유일하다는 걸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우스트로프 조건을 찾아낼 수 있었을까 되게 궁금하거든요. 어떤 생각이 있었길래 하우스드로프라는 그런 성질에 관심을 가져서 그런 하우스드로프를 그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 있었을까? 왜냐면 그런 배경을 좀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야 저도 상상을 할 때 어떤 그런 조건들을 만들어 가면서 이 조건의 관점에서
어떻게 다른 정리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신비롭습니다. 편을 연결해서 좀 마무리를 좀 하면서 좀 저도 마지막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좀 뭐 이것저것 되게 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기대수 자체가 어떤 지금 위상수학이 어떤 뭐라 그럴까요? 교수님의 어떤 의도로 가고 있는지 아직까지 뭔가 구체적으로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리고 일단 어떤 박스 토폴로지와 그 프로덕트 토폴로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싶다. 약간 이런 좀 저는 추후에 조금 아마 이번 주부터 조금 그런 거를 좀 위주로 해보고 싶고 그리고 좀 더 이제 구체적인 대상을 확실히 어떤 그 매니폴드 그리고 디퍼런셜 매니폴드를 조금 구체적으로 좀 먼저 직접 살펴보면서 조금 이제 기대수 어떤 팩트를 좀 뜯어봐야겠다. 약간 이런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도코멘트 있으시면 남겨주셔도 됩니다. 어, 없으시면은 오늘 그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까요? 네. 오늘 녹화는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